네, 방금 소개받은 우정원입니다.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배경하고 종합연구계획, 그다음에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지금까지 발표를 해주신 분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는 배경하고 종합연구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과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국가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왜 이런 길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배출량을 감축하고 그다음에 PM 2.5의 연평균 농도를 30% 저감, 그러니까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정책의 목표는 이렇게 농도를 개선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굉장히 중요한 4개의 브랜치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내 배출 감축이고, 두 번째는 국제협력, 세 번째가 국민 건강 보호고, 네 번째가 과학 기반 소통입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상황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이 코러스 AQ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 그 먼지의 대부분은 2차 먼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선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바깥쪽을 보시면 국내 기여와 국외 기여가 한 반반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런 부분들을 일으키는 배출을 보면 2010년도 대비 2016년도까지의 배출의 변화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중국의 배출을 보시면 이 CO2의 경우 이쪽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서 안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이 각각의 대기오염 물질들이 밑으로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별로 그 편차는 다르지만 굉장히 많은 배출량의 삭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이 에너지의 트레이서인 CO2하고 나머지 대기오염 물질들의 디커플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말은 이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배출에 대한 삭감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워킹하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화 부분은 우리도 이제 계속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고, 또 기후 변화와 풍속 감소로 인한 클라이밋 페널티가 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가장 지금 중요하게 챌린징한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은 국내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공권력이라는 것이 이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외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잘 돼가고 있는지는 잘 미지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액티브하게 참여하고 있는 3개의 그 국제 협력이 있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양자간 협력으로 한중 환경 협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3자, 그러니까 한중일이 해왔던 LTP 롱레인지 트랜스포트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었고요. 이제 이것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출범한 지 한 2년밖에 안 된 니캡,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청정대기 파트너십 유엔 기반으로 되어 있는 요 3개의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자, 3자, 6자입니다. 자, LTP에 대해서 먼저 보면 2019년에 LTP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20년 만에 그 기준연도, 그러니까 이 3개국이 한중일 3개국이 자신의 배출량들을 제출해 가지고 그걸 하나로 만든 다음에 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주요 도시에 대한 초미세먼지 오염 기여도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고 굉장히 시끄러워졌었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그 전까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는지 안 했는지 모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논란들에서 공식적인 어떤 이 성과가 딱 발표가 된 거의 유일하고 가장 처음에 결과였고요. 그 덕분에 이게 이제 명시가 되면서 상당히 다른 부분의 어떤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요. 지금 이것이 이제 현실화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니케 프로그램이 이제 LTP는 다른 형태의 조금 더 그 과학적인 프로그램으로 변모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기오염, 동부아시아의 대기오염을 조금 더 개선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니캡인데요. 이 유엔의 니캡은 에미션 인벤토리와 그 인테그레이티드 어세스먼트 모델링, 그러니까 통합평가 모형이죠. 모니터링 앤 모델링, 그러니까 에미션 인벤토리, 통합평가 모형, 그다음에 모델링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2020년에 그 과학정책 커미티에서 중국이 주로 이제 좀 우려를 많이 표시하면서 굉장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020년 SPC에서는 지금 폴리시 앤 테크놀로지 코오퍼레이션을 첫 번째 우선의 카테고리로 잡고 그 다음에 에미션 인벤토리하고 통합평가 모형을 세컨 카테고리로 내리자라는 것을 결정했고요. 이번 올해 SPC 미팅에서는 그럼 폴리시 앤 테크놀로지 코오퍼레이션을 어떻게 잘 가져갈 것인가를 논의를 했는데 여전히 디스커션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동북아시아에 그 외생 인력장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하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큰 소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것을 줄이려는 노력이 슬로우 다운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든 뚫고 나가야 될 일종의 챌린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현황이고요. 그에 기반해서 저희 연구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굉장히 오염 배출로부터 시작해서 기후 기상 그리고 대기 화학을 통해서 농도가 되는 이 과정, 그러니까 송철환 교수님 이 분들이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것이 농도가 된다면 이것의 농도는 국내 기여와 국외 기여와 자연 배출원 기여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의 합으로서 이루어지고 이것을 호흡하면 이제 인체에 피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 앞쪽에 나와 있는 사회경제, 에너지 또는 관리 정책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주로 다루지만 이 전체의 올 프로세스를 전부 평가하는 그런 연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외 기업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다고 보고 국외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이렇게 에너지 트레이서는 플랫하게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이렇게 밑으로 이 대기오염 트레이서, 대기오염 물질들이 계속 떨어졌다면 배출이 줄어들었다면 그런 드라이빙 포스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니캡이나 LTP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한계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결론을 내린 건 이겁니다. 이 MET1 BAM 1020이라는 PM2.5 모니터고요. 이 모니터가 미국 대사관 트윗을 통해서 계속 이 오염도를 오늘도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오염도를 굉장히 얘가 계속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2011년쯤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게 미국 대사관 과거 관저인데요. 여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국이 함부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딴지를 걸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잘 측정할 수 있는 과학 그리고 이것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리고 이 인포메이션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쉘터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언스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 같은 것들이 공론화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는 동북아시아 초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과학적 미래 전망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국제 협력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고요. 이걸 위해서 이 동북아시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합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국제 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통합 관리 시나리오에 대한 웹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시스템을 그리고 민간의 영역에서 만들고 국제 기구의 영역에다가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연구와 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연구진을 구성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총괄 PI를 하고 건국대학교에서,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 안영환 교수님 외 유승직 교수님 등 이 네 분이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국제기구인 이아사가 이제 엄브렐라 역할을 하는 세부 이해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직 클리먼트 이외에 18명이 거기 참여하고 있고요. 일본하고 중국의 이제 2개 기관씩이 총 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칭화대학교하고 베이양대학교, 그리고 일본의 교토대학교하고 NIS 국립환경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을 구성을 했고요. 이 연구진의 역량을 잠시 이렇게 나타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사실 그냥 놔둬도 굉장히 많은 논문과 굉장히 높은 역량의 하이 저널을 계속 쓰시는 분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연구 계획의 1단계는 그러니까 지금 4.5년 중에 초기 2.5년은 국가별 뭔가를 한다는 뜻이고요. 2단계는 동북아시아 공동의 호흡 공동체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성과를 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각각의 국가 한중일이 서로 각각의 자기네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국가의 어떤 최적 대안들을 마련하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인 이아사가 자기 모델을 써가지고 뭐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몽골리아 같은 부분은 이아사 모델을 쓸 겁니다. 2단계에서는 이아사 모델에다가 그동안 그 셋업했던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전부 전달해서 이 하나의 모델이 전부 계산을 할 것이고요. 그것을 조금 뭐 구성 컴포넌트별로 이렇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 에너지 쪽, 사회경제 에너지 쪽 모델, 그리고 대기 환경 정책 쪽 모델 두 가지가 연결돼서 국가별로 또는 동북아시아에 작동이 되고요. 2단계에 가면 하나의 모델에다가 전부 파라미터들을 집어넣고 최종적으로 농도장하고 인체 피해까지를 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DB들이 밑에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북아시아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에 대한 어세스먼트 리포트를 내고 그 다음에 웹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존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아사 같은 경우에는 IPCC라든지 이맵의 다양한 국제 그런 국제 협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기 때문에 그거를 핸들링하는 시스템들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IPCC의 1.5도 시나리오 익스플로러인데요. 그 안에 여러 가지 통합평가 모형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있다가 유저가 필요하면 계속 내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것을 예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어세스먼트 리포트는 이 지역적으로 나오는 어세스먼트 리포트는 사실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리포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그 LTP의 마지막 보고서를 연결할 수 있는 좋은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이 저희 연구가 사업단 4-1 세부의 권역별 관리에 국외 미세먼지 입력장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지스트 KAQMS 시스템의 미래전망 시나리오나 배출장의 현재와 같은 그런 부분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세부의 송철환 교수님 팀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화학종 분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협조를 받을 계획입니다. 연차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크게 일러스트레이션을 해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협력연구진을 구성하고 활성화 기반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가지고 워크숍 및 회의를 했던 것, 그 자료 현황 조사, 인벤토리 분석, 그다음에 피해 영향 평가를 위한 자료 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연도에 했던 일이고요. 2차 연도에는 이런 부분을 구체화하면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배출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플랫폼을 만들 생각이고요. 1차 연도에 저희가 했던 일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세부 연구 책임자 회의서부터 시작해서 1월 달에 국제 워크숍까지 쭉 저희가 여러 번의 이제 국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중에 하나의 것으로 상향식 배출 인벤토리를 비교 분석하는 기준 연도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는 것을 이제 서로 디스커션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 그룹에서 만든 자료였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상향식 인벤토리끼리도 서로 간에 기준 연도에 대한 값들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딜레마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톱다운하고 같이 비교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실제로 톱다운도 사실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배출량의 작성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 방법론은 활동도 곱하기 배출 계수입니다. 이 활동도라는 것은 에너지나 비에너지 통계 및 전망이고요. 이건 사회경제 인자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 연도 거면 기준 연도 인벤토리가 되고요. 미래 연도가 되면 미래 연도 인벤토리가 됩니다. 배출 계수는 뭐 실험으로 나오는 것이고 대부분. 그리고 저감 효율과 정책 적용률. 저감 효율 같은 경우는 대개 환경 기술에 관련된 것이고요. 환경 정책에 관련된 것이 이제 정책 적용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 현재와 미래를 잘 파악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걸 알려주는 제일 좋은 키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이건 칭화대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낙스 같은 경우에는 한 2013년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요. 이것이 이 파워플랜트 그러니까 그 발전 부분 그리고 이 인더스트리얼 프로세스 그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저희가 아직 이거를 이제 다 연결은 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정책들을 조사해서 이런 패턴들이 왜 어떤 정책에 기인하는지를 지금 연계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칭화대 자료와는 별개로 저희가 조사한 그 정책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VO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뭐 약간 증가가 소강 상태에 이르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를 보시면 이게 이제 에어 에미스에 있는 자료가 이 빨간 라인인데요. 에어 에미스에 있는 자료들은 사실 캡스지만 이게 이 재산정이 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배출량을 개선할 때마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배출량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배출량을 더 찾아내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얘를 조금 역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까만 라인은 저희가 그 배출 보고서를 가지고 뭐 고쳤다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역산을 해가지고 뒤에다 더해준 겁니다. 보시면 낙스 같은 경우에도 약간 피크가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PM10은 조금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2011년부터는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VOC는 원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걸로 나오지만 지금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리가 VOC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펼치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지만 실질적으로 캡스에서 나온 배출량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냐라고 보시면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일본이 사실 굉장히 좋은 클루를 주고 있거든요. 일본을 보시면 낙스 PM 2.5뿐만 아니라 이 VOC가 트랜스포테이션 섹터하고 솔벤트 유즈 등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오존이나 아니면 세컨더리 올게닉 에어로졸을 만들 수 있는 VOC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어떤 성공 사례를 조금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영역과 국가에 대해서 각각의 이 모델을 쓸 것이고요. 이 모델을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메시지 차이나 모델을 가지고 그 차이나 스틸 섹터에 대해서 제로 에미션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패스웨이를 만들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에임 모델을 이용해서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계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숙대에서 메타 모델이라는 걸 써서 이 에너지 디맨드가 트랜스포테이션 섹터하고 파워 제너레이션 섹터에서 어떻게 넷 제로를 만족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또 관심사는 이게 2050년까지 우리가 넷 제로 시나리오를 뭐 구현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있는
정책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정책들의 체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 가지 미래 시나리오하고 체크 포인트를 곱하면 상당히 다양한 연도, 많은 연도에서의 모델링, 농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단순 계산해 보면 한 31년치 정도의 모델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에어 퀄리티 모델링을 그렇게 다 하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농도화 기법이라는 걸 쓰는데요. 이 농도화 기법을 쓸 때 예전에는 트랜스퍼 매트릭스 같은 선형화 기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오염이 심각해지는 그런 지역에서는 비선형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스폰스 서페이스 모델 같은 RSM 기술을 테크놀로지를 쓰고 또 더 나아가서 뉴럴넷을 써가지고 그 머신 러닝을 통한 이 농도화 기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면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되면 완벽하게 송철환 교수님의 어떤 이세부에서의 그런 컴프레hen시브 모델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정된 농도화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빠른 스크리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의 가능성들에 대한 스크리닝 프로세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웹 서비스 시스템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어떤 파라미터들을 모으고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를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표준 템플릿을 설계하고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들을 하고 자료 서비스 시스템을 분석하고 구축하는 준비들을 할 계획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